안녕하세요. 저는 4조의 발표의 시작을 맡게 된 환경보건과학과 18학번 김기욱입니다. 저희 4조는 포탈레이트의 독성과 대안적 방안 및 규제 현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파트 1, 포탈레이트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와 이와 관련된 최근 사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몰았던 것은 단연 포탈레이트 노출과 산모와의 관계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의 하르멘 메실리안 역학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불임치료센터에서 실험을 한 결과 포탈레이트 노출이 심할 경우 단태아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인 경동나비에는 작년 10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일부 온수 매트에서 포탈레이트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을 발견, 출고 정지 및 회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케아에서도 최근 사진의 머그컵 제품에서 포탈레이트가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기도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슬라임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포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작년 100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의 포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2년 연속 검출된 제품 역시 8개 제품이나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른쪽 제품은 우리가 마시는 차들의 농축액입니다. 도라지, 생강, 칡, 흑마늘, 매실 등의 차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포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포탈레이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염에 걸릴 위험도가 약 1.8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여름 대구 72개 학교 운동장에서 포탈레이트 허용 기준치가 0.1%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기도 합니다. 하나케미칼은 이런 추세에 따라 포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이 없는 벽지를 출시하였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자체 개발한 이른바 포탈레이트 프리 가소제 에코대치를 모든 벽지 제품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섭취하는 홍삼에서도 포탈레이트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중국산 샤프루입니다. 이런 중국산 샤프 연필에서 포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치즈 마카로니 제품들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약 30가지 종류의 치즈 제품에서 포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왼쪽 사진은 일본산 고가 어린이 책가방인 쿨비타 란도셀 제품입니다. 이 고가의 어린이 책가방에서도 기준치의 89.4배에 달하는 포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포탈레이트와 같은 화학적 물질에 의해 성기능 저하 문제 역시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보안함이란 용어까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약 4,633개 어린이 용품에 대해 포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 물질을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사용 제한 물질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어린이 용품 30종 중 11종에서 DHP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국내 기준의 PPT에 나와 있는 대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조가 포탈레이트라는 주제를 선정한 배경 및 동기는 장난감 같은 제품들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기에 많이 개선된 편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이 물질에 대한 화학적 특성과 영향을 다룬 후 여러 대안을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포탈레이트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트 2, 포탈레이트 종류 및 화학적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탈레이트란 1930년대부터 산업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화학물질로서 여러 제품 속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입니다. 다음으로는 포탈레이트의 화학적 특성입니다. 포탈레이트는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작용하는 내부무게 결합 물질입니다. 다른 특징은 슬라이드 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포탈레이트의 적용 원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동그란 부분이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사진처럼 사슬 사이에 침투하여 사슬 간 인력을 약화시켜 사슬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늘어나면서 사슬의 운동성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용융 온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 40여 종을 포탈레이트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야생보호기금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을 총 67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포탈레이트 종류 역시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포탈레이트 종류표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포탈레이트를 가소제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 물질이 몸에 주는 악영향을 생각하여 대체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유럽연합은 포탈레이트라는 물질의 억제에 필요성을 격감해 왔습니다. 그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탈레이트 중 대표적인 6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DHP입니다. DHP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체 포탈레이트 생산량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진 가소제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DHP를 2급 발암 물질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DHP의 대표적인 화학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물질은 DIMP입니다. DIMP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DHP의 대체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대표적 화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물질은 DIDP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의 독성을 확인한 결과 식품 한해 최대 특정 이동 한도를 규제한 물질입니다. 대표적 화학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물질은 DBP입니다. DBP는 유럽에서 생식기에 악영향을 준다 알려져 있으며 오래전부터 화장품의 주요한 가소제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 화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물질은 DEP입니다. DEP는 미국에서 정자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화장품, 살충제, 아스피린 등에 사용되어집니다. 대표적 화학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물질은 BBP입니다. BBP는 미국에서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바닥 타일, 교통콘, 식품 컨베이어 벨트, 인조 가죽과 같은 물질의 가소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화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프탈레이트가 인체를 비롯한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먼저 인체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국제화합연구소에서는 발암성 평가 분류 기준을 총 4그룹으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인체 발암물질, 인체 발암 추정 물질, 인체 발암 가능 물질,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등으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프탈레이트류 중 한 종류이면서 가장 많이 알려진 다이에틸 헥실프탈레이트인 DEHP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에 해당하는 EB군에 해당하며 다른 한 종류인 BBP는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인 3군에 해당합니다. 프탈레이트로 인하여 인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생식독성, 뇌기능장애, 기관 손상, 뇌분비계 호르몬 기능 교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생식 능력 저하가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정자의 손상, 여성의 경우 성조속증 및 불임까지 초래하기도 합니다. 프탈레이트가 체내에 유입, 노출되는 경로는 미국 독성물질 질병 등록국에 의하면 섭식과 오염된 물을 통한 경구, 그리고 오염된 공기를 통한 호흡 등이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을 통하여 미량의 프탈레이트가 피부로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류 중 대표적으로 DEHP는 장에서 MEHP와 다이에틸 헥사놀로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소화된 DEHP는 변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다만 혈류로 들어온 대사체는 적은 양이지만 각 기관에 축적되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침투한 프탈레이트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프탈레이트는 호르몬 유사체로서 뇌 분비계 교란을 유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과 같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유사체 또는 억제제로 비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유도하거나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뇌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합니다. 식품의약안전평가원에서 제시한 프탈레이트의 건강영향평가입니다. 특히 신경행동 발달과 비만, 그리고 당뇨병에 건강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프탈레이트의 노출로 인하여 인체 영역 중 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실험은 328명의 임산부와 그들로부터 출생한 자녀인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5가지의 프탈레이트 대사체를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프탈레이트류 중 일부의 농도와 IQ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프탈레이트 종류는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특히 두 종류의 프탈레이트 DMBP, DIBP의 농도가 높을수록 7세 어린이의 IQ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프탈레이트가 아동의 행동장애와도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의 보도자료입니다. 일반 아동과 ADHD의 아동의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대사체 3가지 모두 ADHD 아동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BP의 검출 농도가 10배 높아지면 아이들의 행동장애 지수도 7.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뇌 발달에도 프탈레이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탈레이트가 여성의 자궁 내막증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문 연구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프탈레이트가 인간의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탈레이트류가 알레르기성 질환의 일종인 아토피 피부염에도 영향을 주는 원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보도 자료와 논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현대질병이라고도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이 아이들의 플라스틱 장난감과도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부터는 프탈레이트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탈레이트가 환경에 노출되는 과정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산업공장 또는 단지로부터 기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강에서도 프탈레이트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프탈레이트가 환경에 유입이 되고 난 후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양으로 방출되면 유동성이 없어 토양과 밀착되어 존재하거나 수기로 방출될 시 지하수에 서서히 용이됩니다. 프탈레이트류의 일종인 DEHP는 호기적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나 간단한 화학물질로 분해됩니다. 하지만 토양 또는 수기에 깊이 침투해 있는 경우 분해되지 않아 어류나 동식물에 의해 발견되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내 환경 중 프탈레이트의 잔류 분포 특성을 본 결과 DEP, DBP, DEHP 세 종이 주로 검출되었고 잔류 농도는 토양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일부 지역의 대기 중 프탈레이트의 분포 특성을 본 결과 모든 측정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DEHP와 DBP가 높게 나왔으며 다른 물질들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프탈레이트의 어류 독성을 알기 위해 제브라 PC 베아에 노출시켜 본 결과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농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논문을 통해 천일염으로 프탈레이트의 기행성이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대기나 토양에서도 잔류하고 있는 프탈레이트와 더불어 이는 환경에 노출된 프탈레이트가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건과학과 최유리입니다. 먼저 프탈레이트의 주요 노출원입니다. 주요 노출원 파트에서 주로 참고한 자료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2020년 프탈레이트 7종 통합 유해성 평가입니다. 이 그림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가장 대표적인 물질의 노출원 및 노출 경로 모직도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을 포함해서 의료기, 화장품, 식품 포장재, 생활용품 등을 통하여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용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용품에서는 어린이 장난감, 놀이방 매트, 블록, 젖병, 그릇 등이 해당되는데 이것들의 중요한 이유는 영유아의 손이나 제품을 입으로 빠는 행동적 특성 때문입니다. 한국환경분석학회지에 실린 어린이용품 중 프탈레이트 확률론적 노출평가 연구에서는 입으로 직접 빨거나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제품군에서는 검출됩니다. 연령별 주요 노출원 프탈레이트 종류별로 연령별 주요 노출원은 프탈레이트 종류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어린이 용품과 진먼지가 주요 원인입니다. 유아기의 노출원 역시 어린이 용품과 진먼지였으며 초등학생부터 기타 소비자 제품이 대두되며 중고등학생이 되면 기타 소비자 제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중고등학생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기타 소비자 제품 등 다양한 노출원을 통한 노출이 확인됩니다. 2020년 프탈레이트 7종 통합 위해성 평가에서는 총 위해 지수가 1 이하로 평가되어 7종 프탈레이트의 노출은 위해 우려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노출원은 의료 수액 세트입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판매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책 수립이 부족하여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신규 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식약처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된 의료기기는 수액 세트로 한정하였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인체 삽입되거나 접촉 또는 주입을 통한 의료기기의 경우 프탈레이트 함유량의 의료기기 총 중량의 0.1% 미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뤄볼 노출원은 화장품입니다. 국내 화장품의 원료로 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화장품 용기나 부자재에서 용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 화장품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 탐색 및 규명에 대한 연구에서 프탈레이트류 중 DBP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헤어스프레이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네 번째 노출원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오른쪽 표는 상하이 성인 프탈레이트 노출과 플라스틱 용기의 관련성 연구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의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후 프탈레이트 노출과 플라스틱 용기의 연관성을 평가하였으며 지난 3일 동안 플라스틱 포장 식품을 소비한 사람과 프탈레이트의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뤄볼 노출원은 진먼지이며 설치물 등에서 마모된 크고 작은 입자에 의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주요 노출원이며 DEHP의 경우 놀이방에서의 평균이 39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더스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며 실내 건축 소재 및 제품 중에서 PVC 사용 정도가 실내 먼지 중 프탈레이트 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 및 어린이의 유해 환경 노출에 대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규제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국내 프탈레이트에 관련한 논의입니다. 2007년 1차 협약이 이루어져 프탈레이트 가소제 업체, 의료용 수액백 업체,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통한 체결이기에 구속력과 협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소제 검출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2차 협약에서 협동조합이 아닌 개별 제조업체로 다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프탈레이트 협약 대상 실태조사입니다. 완구 제조업체에서는 협약 체결한 업체는 모두 가소제 기준 이하로 나타났지만 비협약 체결 업체에서는 프탈레이트 함유 제품이 유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협약 체결 업체의 협약 유도와 비정상 유통 차단 대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수액백, 혈액백 제조업체 부분에서는 협약 체결 3개의 업체 중 시료 채취에 비동의한 업체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가소제 성분 이하였습니다. 다른 한 개 업체에서는 DEHP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규제 및 현황입니다. 국내 관리부서별로 관련 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규정하였고 용출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DEHP는 혼합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생용품에서 DEHP, DBP, BBP의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정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이 세 가지의 총 함유량을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질을 등록 대상 기준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어린이 용품 함유 유해 물질에 대한 위해 평가 실시 등 대상이 되는 환경 유해 인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용품에서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인지 아닌지로 분류하여 입에 넣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DEHP, DBP, BBP의 총 함유량이 0.1%로 제한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경우 DEP를 제외한 6종류의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생활용품 중 폴리염화 비닐관, 농용 섬유 제품, 어린이 가죽 제품, 벽지, 종이 장판지, 합성 수지 제품, 매트류, 신발류, 기타류에서 DEHP, DBP, BBP의 총 함유량을 0.1%로 제한하고 유아용 가죽 제품의 경우는 DEP를 제외한 6종류의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탈레이트에 대한 국외 규제 및 현황, 그리고 대안에 대해 발표할 안상희입니다. 앞선 발표자에 의해 국내의 프탈레이트 규제에 대해 보셨는데 국외의 이 유해한 프탈레이트에 대한 규제도 엄격합니다. 먼저 유럽의 경우 다음과 같은 프탈레이트 종을 규제를 하고 있으며 비지방성 식품 접촉 용기 및 포장에 있어서는 DNOP와 DIBP를 제외한 물질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완구류에 있어서는 프탈레이트 6종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유럽연합의 완구와 어린이 용품에 대한 함유 유해 물질들에 대한 기준이고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규제를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수분 함유 식품 용기 및 포장 용품에 대해서는 DHP만 허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용품 및 완구에 대해서는 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2017년 어린이 제품에 대한 DIMP 사용에 대해 영구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이 표는 미국의 완구 및 어린이용품 함유 유해 물질 규제 기준으로서 앞선 슬라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생태과에서 발간한 Children Safe Product Reporting Rule에서 프탈레이트에 대한 규제만 편집한 자료인데요. 검출 방법과 검출 한계 농도가 나와 있어서 발췌해봤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0.1%를 초과하는 어린이 장난감에 대해 다음 프탈레이트 6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 미국 등 주변국의 유사 규제 도입에 발맞춰 가기 위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주변국과 유사합니다. 중국의 경우 기구 및 용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3세 이하 어린이용 식품 용기 및 포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한 대안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프탈레이트 대체제 사용입니다. 기능은 프탈레이트와 유사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성 영향은 최대한 배제하도록 개발한 물질을 말합니다. 먼저 DOTP, 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DOTP는 DHP 대체 물질이며 프탈레이트류의 독성 영향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기능이 8-90% 유사한 물질입니다. 주로 완구, 매트, 벽지 등에서 사용되고 이 물질은 LG화학에서 개발한 GL300에 있는 주요 물질이며 이 가소제는 발암성, 유전 독성, 생식 독성에 대해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경 유화의 네오티 그리고 한화 석유화학의 이플렉스 390은 LG화학의 GL300에서 쓰이는 DOTP와 동일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이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체제로는 TOTM, 트리옥틸 트리멜리테이트입니다. 이 물질은 DHP를 대체하는 물질로서 가소제의 특성을 가지면서 유해성이 낮아 안전한 대체제로 평가되었지만 DHP에 비해 가소제로서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경유화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 의하면 이 물질을 내열 전선, 과보스, 혈액백 등으로 사용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DINCH, 1,2-사이클로헥산, 디카복실산, 다이이소노닐 에스터입니다. 이 물질은 DHP와 구조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단점은 줄인 물질입니다. 하지만 내분비계 장애 유발이 보고되어 독성이 전혀 없는 물질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DINCH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디멘틸 에스터 가소제가 개발되었는데요. 이 물질은 천연 기반의 알코올인 맨솔을 원료로 친환경 가소제를 합성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원료는 식품 및 제약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물질이라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저희조가 생각한 두 번째 대안은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물체 바이오매스와 같은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 기반 고분자를 말하며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 플라스틱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원료, 분해 메커니즘, 생산 방법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한 특징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 우수하지만 생산성, 내수성 등이 취약하여 유통 중에 분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생분해 제품의 응용성, 생산성을 개선하여 최종 생분해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탄소 중립형 바이오매스를 적용하여 CO2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분해 속도가 느리고 강도 및 내수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료 가격을 보시면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의 경우 톤당 200에서 350만 원인데 일반 플라스틱이 170에서 350만 원인 걸 감안하면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바이오 플라스틱 규제와 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생수,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북의 경우 미국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 자연 분해되는 종이나 환경 친화적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매립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플라스틱 면봉, 빨대, 접시 등 시장 출시 금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1년부터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프랑스는 생분해 플라스틱 봉투와 종이봉투만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분해를 통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로도코커스라는 미생물 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보도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지류에서 페놀을 분해하는 미생물 13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미생물 13종은 슈도모나스, 로도코커스, 브레비바실러스, 사이클로바실러스, 마이크로박테리움, 노카디아, 조르지나입니다. 이 사진은 로도코커스입니다. 로도코커스에 의한 프탈레이트류의 분해 정도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5일 동안의 분해율이 DBP가 DEP 또는 DMP보다 낮음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DBP의 사슬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분해 속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019년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보스 핑고피움 플루비라는 프탈레이트 분해 능력이 뛰어난 신종 미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생물은 낙동강 지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노보스 핑고비움 속은 강, 호수 및 토양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미생물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의 프탈레이트 분해 능력 실험 결과 다양한 종류의 프탈레이트를 분해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농도 조건에서도 분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말씀드렸던 로도코커스와 비교했을 때 노보스 핑고비움 플루비는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약 5일 만에 오염된 프탈레이트를 모두 분해했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있어서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용 및 접촉만으로도 영향이 있는 것을 알고 확실한 규제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채소를 키울 때 화학 비료 대신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이 천적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프탈레이트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해자 미생물의 발견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4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